자, 현황조사. 자, 현황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관이 한다. 자, 크게 쓰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 공부하면서 집행기관, 원칙적인 집행기관이 누구였죠? 집행관과 집행법원, 그리고 예외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수소법원도 있었고 등기관도 있었습니다. 자, 수소법원과 등기관은 변론으로 하고, 집행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덩어리가 좀 크고, 즉 금액이 좀 많고 크고 복잡한 사건인 부동산이나, 자, 법원의 어떤 일정한 결정이나 명령만으로 끝이 나는 채권 집행의 경우에는 법원이 했었죠. 집행법원이 관할했고, 동산 집행이나 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 등과 같이 사실적 행동을 요하는 것은 집행관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부동산 강제 경매죠. 법원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집행관이 나왔죠? 집행관은 여기서는 집행기관으로서 등장한 게 아니라 보조적인 기관으로서 등장을 한 겁니다. 즉, 여기서 관할은, 담당하는 집행기관은 집행법원이지만 집행법원의 부탁을 받고, 즉 명령을 받고 집행관이 사실적 행동을 요하는 현황조사만 대신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집행관은 그러니까 관할이나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집행법원이 관할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법원은 내용 보시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 결정이 있은 뒤, 결정은 있어야 되겠죠. 개시가 있은 뒤 바로 집행관에게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점유관계, 현황, 임대차 관계, 안에 점유인, 점유 부분, 기간, 보증금 등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자, 이것을 현황조사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황조사 명령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서 현황조사 절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직접 느끼고 그것들을 종이로 써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유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임차권과 유치권입니다. 자, 임차권과 유치권이 왜 중요할까요? 점유를 동반하는 것이 임차권과 유치권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이라면 다 점유를 수반합니다. 지역권도 그렇고요. 지상권도 그렇고요. 전세권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도 그렇죠. 물론 소유권이 점유를 무조건 동반하진 않지만 소유자가 거기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왜 점유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임차권과 유치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얘네들은 등기를 수반하지 않죠. 즉, 등기부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얘네들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유를 수반하는 물건들,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얘네들은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점유를 수반하긴 하지만 등기도 수반하기 때문에 등기부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기간이 어떤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요역지의 경우에는, 지역권에서 요역지의 경우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등기부로 다 볼 수가 있겠죠. 뭐 저당권인 경우에는 더 쉽죠. 점유도 동반되지 않지만 등기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금이 얼마고 채권 근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를 수반하는 권리의 경우에는 쉽습니다. 등기부만 잘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임차권과 유치권 얘네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일단 점유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짠지 가짠지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얘네들이 경매의 관건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지지만 않으면은 모두 다 알고 있죠. 등기부에 다 공시가 되어 있고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주어진 자료로만으로는 얘네들이 진짠지 가짠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것들이 진짠지 가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자들을 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경매 고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현황 조사를 통해서 집행관이 무슨 수사기관처럼 강제력을 수반해서 무언가 다 뒤져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임차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밖에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는 매수인 되고 싶어하는 매수인 지망생들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집행관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즉 부동산의 현황 사진 찰칵찰칵 찍고 그리고 실제로 문을 두들겨 보고 누구누구 씨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 만나도 보고 만약에 채무자가 나오면은 채무자 누구누구 씨 맞으십니까? 체크. 채무자가 살고 있구나. 혹은 누군가 나왔을 때 채무자가 아니라면 가족 관계냐? 혹은 임차인이냐?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무도 안 나와 있으면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전입세대 발급받아서 거기에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전입신고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경매 사건에 대한 그 현황 조사서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본 적이 있는데 빌라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였고요. 못 받은 돈, 즉 이걸 신청한 청구인의 청구 금액이 2억 7,500만 원이었어요. 상당히 많죠. 그 값어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못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랑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찾아가 봤더니 아무도 없었대요. 채무자도 못 만났고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뽑아보니까 거기에 채무자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채무자가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임차인 A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임차인이 맞는지 가족인지 임차인이 맞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쓰신 거죠. 자,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로 돌아와서 신청 채권자의 이름을 보니까 A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전입세대 열람을 봤더니 살고 있는 사람이 A인데 만나볼 수가 없었고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A라면 이 임차인이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빌라를 팔았던 경매를 신청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그 빌라는 아마도 팔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의 값어치가 즉 최저 매각 가격 100%일 때 그때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임차인이 받을 돈은 2억 7,5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인수되는 권리였던 것으로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2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누군가 받았다 하더라도 2억 8천만 원을 내고 별도로 그자한테 2억 7,500만 원을 줘야 됐던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계속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본인이 낙찰받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임차인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써져 있지만 거기 전입세대 열람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것을 신청한 돈을 못 받은 사람의 이름이 같다면 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게 관건이죠. 그리고 부동산이 똑바로 있는지, 물이 콸콸콸 새진 않는지, 누수가 있진 않은지, 물론 세밀한 누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누수가 심하다,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점유인, 점유 부분, 기간, 즉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은 다행히 임차인을 만났어요. 그럼 집행관이 자 임대차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좀 요구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응한 임차인이 계약서 사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간과 보증금 등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현황조사서에다가 넣고요. 나중에 그 내용은 현황조사서를 토대로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써져 있게 됩니다.
보증금 전입일자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된다. 자, 현황조사서 기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임의의 주소입니다. 그냥 임의의 주소고요. 자, 지금 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물이 된 이 부동산입니다. 자, 현황조사서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집행관이 소재지. 뭐 여러 물건이면 1년 번호 1, 1년 번호 2 이렇게 쓰겠죠. 하나의 부동산, 뭐 서울특별시 어쩌고저쩌고 이 개나리 아파트 1동 101호다. 점유관계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기타. 현재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폐문부재, 별집,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즉 이 사건의 채무자 겸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길동의 모 박모친이 세대에 등재되어 있었다.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을 요해야 된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는 거죠. 이렇게 보이나 지금 채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뭐 이렇게 임차인 관계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자세한 거는 나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대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왔다. 즉 아무도 못 만났으니까 그 내용을 붙이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문에다가 본건 주소진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2통 및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첨부했다. 확인해봐라 라는 거죠. 자,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해서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하거나 문서 등을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뭐 인도명령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가겠죠.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현황조사에 나가서는 보통은 이러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적절한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자,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현황조사 보고서는 나중에 매각물건 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시한다. 특히나 매각기일 전까지 그 매각 장소에 비치해야 되고요. 그것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다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현황조사 보고서와 평가서를 필두로 하나의 서류로서 좀 꼼꼼하고 최종적인 이 부동산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